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2023년도 외식산업 트렌드 예측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2023년도에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하고요. 단순히 그냥 예측에서 끝나면 별로 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2023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2023년도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전술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내용이 약간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듣지 않으시고 2023년도를 맞이하신다면 정말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 많이 후회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023년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3고의 시대가 오고 있다. 세 가지가 높다는 얘긴데요. 뭐가 높냐? 일단 고임금. 이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요. 고임금의 시대가 오고 있다. 두 번째가 고금리. 혹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 이미 다 체득하고 계시죠. 정말 어려운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료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런 3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3고만 있냐? 아닙니다. 3저의 시대라고 저는 또 2023년의 외식산업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잖아요. 저성장, 아무래도 경기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23년도엔 상당히 성장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서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 외식산업이 제가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매장도 2021년 대비 2022년도엔 적어도 한 20 내지 30% 정도 성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2023년은 2022년 대비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예측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 사이, 약 1.6%다. 이런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작년에 비해서 2023년도의 성장은 외식산업도 정말 어려울 것이다.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고요. 또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죠. 저는 이걸 저인력, 그러니까 사람은 갈수록 점점 더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수익성은 자꾸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2023년도에 외식산업 트렌드 예측을 해드리는 이유예요.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준비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2017년도하고 2022년도에 월별로 소비자들의 외식 소비 의도 추세가 어땠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건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상관관계 개수가 0.86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다. 즉 2022년도에 월별로 매출액이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슷하게, 그런데 봤더니 2017년도에는 12월 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월 달에 매출이 보시다시피 11월보다 12월이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2022년에 12월 한 20일쯤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11월 달, 요게 이제
2022년도에 11월 달 실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12월에. 그런데 요건 2017년과 비교한 거고요. 우리 이걸 이제 2018년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과 2022년도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그래프가 2018년 그래프고요. 이 검은색 선이 2022년 매출액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값이 이랬다는 거야. 근데 2018년도에 보니까 11월과 12월 비교해 봤더니 12월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2018년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우리 12월 달 매출액이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2018년과 2022년도의 월별 매출액 그래프를 비교해 봤더니 상관계수가 0.82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는 좀 관계성이 약간 떨어지는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9년도는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극심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외식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와, 상관계수가 0.46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2019년도 데이터와 그래프와 2022년도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어쨌든 2019년도엔 11월보다 12월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성이 2022년도와 별로 높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면 정말 12월이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예측하기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19년도와 2022년도의 월별 매출액 그래프는 별로 이렇게 관계성이 높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2020년도와 21년도, 22년도 3개년치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월별로 소비자들의 외식 소비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장들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외식 소비 의도가 월별로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봤더니 특히 2021년도는요. 2021년도는 2022년도와 상관관계 계수가 0.91 정말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엔 코로나가 거의 한 4월 달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정상화되는 상당히 매출액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패턴으로 보면 2021년도의 코로나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매출 성장률은 20 내지 30% 정도 매출은 성장했지만 패턴 추세는 똑같이 갔고요. 이때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 모두 다 11월 대비 12월 달이 매출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 지금 그리고 제가 일자별로 또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2022년도에도 12월 달은 11월보다는 매출액이 비슷하거나 뭐 약간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평균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는 아쉽지만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성장한 것 같이 20 내지 30%의 성장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쉽지만 2022년 수준만 우리가 잘 유지해도 다행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땐 한 5% 내지 10%의 성장은 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성장의 폭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걸 제가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어떤 추세를 가지고 2023년도에 여러분 매장의 월별 매출액 추세는 이런 수준으로 될 것이다 라는 예측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2023년도에 월별 매출액 계획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균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권이나 여러분의 업종에 따라 틀림없이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매장의 그동안의 추세 데이터와 잘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2023년도에 월별 매출액 목표 이런 수준으로 내가 달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게 몇 월이죠? 8월이 가장 높은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보시고 쉽게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이 두 번째로 높은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월별 매출액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월별로 연도별로 어떤 추세가 있었는지를 추세대로 매출액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외식 산업 트렌드 예측 10가지의 항목으로 제가 2023년도에 외식산업 트렌드를 예측을 해드릴 거고 그 예측치와 함께 예측 내용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를 극복하고요. 만약에 장점 좀 더 긍정적인 것이 발생한다면 또 그 긍정적인 어떤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매장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는 여기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어떤 상권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어떤 상권들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선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상권들 특히 관광지 상권을 한번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1등은 당연히 어디죠, 여러분? 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자, 요 상권의 순위를 제가 정한 거는 소비자들의 상권에서의 외식 관심도를 가지고 외식 소비 관심도를 가지고 추정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여기에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관광지 어디에 더 많이 가고 싶어 하는지를 예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요. 어쨌든 1위는 지금 제주도가 나왔고요. 2등이 의외입니다. 여러분 경주가 2등이 나왔어요. 3등이 강릉, 4등이 해운대, 5등이 속초로 나왔네요. 6등이 여수, 그 다음에 7등이 부산에 있는 광안리, 8등이 포항, 9등이 파주, 10등이 통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10개를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외식 소비를 하는 관광지 상권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한번 찍어봤는데 이 중에 8개는 다 어디냐? 바닷가와 접한 상권입니다. 즉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예외인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경주. 내륙입니다. 물론 경주도 저쪽으로 가면 바닷가 있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뭐 내륙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파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경주와 파주는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은데도 이 상권 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여기 숨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일단은 어쨌든 관광지는 기왕이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 지역도 바닷가 못지않은 관광지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이 2023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의 상권, 여러분의 점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전략과 전술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주 상권이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 경주 상권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상권을 그 경주 상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앵커
상권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바로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상권입니다. 이 황리단길이 어쩌면 활성화되면서 경주 전체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의 상권에서는 과연 이런 여러분의 상권을 띄워줄 수 있는 뭔가 앵커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뭔가 요소, 컨텐츠가 있느냐,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찾아낼 수 없다면 이게 없다는 얘기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상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매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앵커 또는 시그니처, 대표성이 있는 뭔가 특별한 컨텐츠가 있지 않으면 그 상권은 살아나기 힘들고요. 그 점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이번에는 이걸 제가 서울의 주요 상권의 순위를 한번 또 매겨봤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나라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 상권들의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왜 높은 순위를 매긴 것들이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특별한 어떤 바다라고 하는 어떤 자연 자원을 끼고 있는 상권일수록 유리한데 반드시 그걸 끼고 있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파주 상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경주 상권만 살짝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요즘 파주가 수도권에서 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상권에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요즘 명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명동이 다시 우리 서울에서 제1의 상권으로 지금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게 아마 연말하고도 또 겹치면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홍대구, 3등은 잠실 상권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잠실은 왜 이렇게 뜨고 있는 걸까요?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석촌호수와 이 롯데월드, 즉 롯데라고 하는 백화점과 롯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실에 롯데의 많은 어떤 영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당히 강력한 그 자신들의 매장들을 띄우기 위한 아무래도 마케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잠실 상권 전체를 띄워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강남역, 그 다음이 코엑스. 자, 여기까지는 왠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특성을 가진 상권들이라고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등의 성수동, 7등의 연남동, 8등은 광화문, 9등이 서울역, 10등이 을지로. 자, 사실은 성수동이나 연남동이나 이 을지로와 같은 상권들은 사실은 우리가 중심 상권이다. 많은 유동인구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권들도요, 소위 힙한 점포들, 그런 점포들,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업종들과 업태들이 MD, 머천다이징이 소비자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한 상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권들의 어떤 순위를 보시면서 얘는 왜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상권이 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게 내 상권, 내가 있는 상권과 어떠한 공통점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2023년 이 3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매장은 계속 대박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성수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성수동이 갑자기 저 밑에 순위가 정말 낮았던 상권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서 10대 상권 안에 들어간다. 그것도 낮은 순위가 아닌 거의 5등, 6등 순위까지 이게 계속 더 성장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성수동 상권의 MD가 그 다음에 상권의 특성이 정말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대학가가 세 군데 대학가 상권이 인접해 있습니다. 건대 있죠, 한양대 있죠, 세종대 있죠. 이렇게 그 상권 인근에 이 대학가, 즉 젊은 층, 소비력이 왕성한 젊은 층 소비자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이런 아주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자연 환경이 또 끝내줍니다. 뭐죠? 한강과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숲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공원 시설이 이 상권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기가 공장지대였었는데 이 공장들이 힙한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갖는 카페들로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장점들, 거기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성수동 상권의 강점이 또 뭐냐면요, 고가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게 됐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2016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분양이 되면서 여기에 오피스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직장인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점심시간, 평일 점심시간에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권들이 이런 어떤 자연 환경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오피스 상권적인 요소와 주택가 상권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하고 또 힙한 카페들이 만들어지면서 외부에서 젊은 20대 여성 고객층들이 유입되는, 이렇게 완전히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구성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이 잘 결합이 되면 이렇게 상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지금 창업을 하시려는 분이든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도 내 상권에 어떤 컨텐츠와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머천다이징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능력을 키우셔야 여러분이 어려운 2023년도에 우리 외식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외식시장에서 성장하는 메뉴들, 도대체 어떤 메뉴들이 성장을 할까? 사실은요,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한식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한식 시장 안에서도요, 상당히 뜨고 있는 한식 메뉴들도 틀림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일부러 한식 메뉴 중에서 단품이면서 회전율이 상당히 높아서 싸게 파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을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식 메뉴들에서 바로 이런 탕 메뉴들이 상당히 앞으로 2023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메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거죠. 빅데이터 분석과 상권 분석을 해서 그래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1등 고객 관심도 기준으로는요, 1등은 감자탕이었습니다. 2등이 갈비탕이고요. 3등이 콩나물 국밥. 자, 4등은 순댓국, 5등 육개장, 6등 해장국, 7등 동태탕, 8등 설렁탕, 9등이 돼지국밥이고요. 10등이 도가니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소비자의 관심도 기준으로 본 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2023년 예측이니까 현재 2022년까지의 제가 성장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까지 이러한 메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봤더니요, 성장률이 가장 높은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순댓국 36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성장한 게 돼지국밥 229%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장국. 그런데 반대로 성장률이 가장 낮은 건 육개장. 이거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성장률이 낮은 게 동태탕. 이것도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쉽게도 감자탕의 성장률이 다른 탕에 비해서, 국밥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프로, 추세 트렌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 설렁탕이 2016년, 2017년도만 해도요. 이런 순댓국이나 돼지국밥에 비해서 상위에 있었어요. 즉 매출액도 높고 소비자의 관심도도 높아서 시장이 더 컸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갑자기 순댓국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돼지국밥 같은 경우는 꼴찌를 면치 못했었던 메뉴였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돼지국밥이 설렁탕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 메뉴 하나하나가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트렌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제 블로그를 계속 보고 계시면 제가 자주 매주 또는 매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뉴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메뉴들은 지금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거나 오히려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지 그러면 내 메뉴는 어떨까? 내 메뉴는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쇠퇴하고 있나? 그러면 만약에 성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메뉴가 혹시 이렇게 아까 감자탕처럼 또는 설렁탕처럼 동태탕처럼 매출이 떨어지는 즉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추세가 나빠지는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메뉴라면 이건 도대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다시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높여서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트렌드 분석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트렌드를 예측해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런 분석법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트렌드를 예측해 드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분석법들도 배워서 직접 여러분이 트렌드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른 것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봐 드릴게요. 자, 피자와 김밥과 치킨과 떡볶이와 햄버거의 트렌드 분석을 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를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딱 보시다시피 지금 보니까 어때요? 치킨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적인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늘지도 않고요. 예, 소비자의 관심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피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살짝 2022년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햄버거는 한번 어떨까요? 햄버거는 살살 조금씩 계속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보입니다. 김밥을 한번 보시죠. 김밥이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떡볶이도 갑자기 2022년도에 들어서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김밥 장사가 잘 된다. 떡볶이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김밥이나 떡볶이가 기존에 약간 올드한 그런 스타일, 메뉴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약간 새로운 트렌드의 힙한 스타일로 메뉴를 개발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이런 전문가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한식 메뉴들도 그동안 이런 양식형 패스트푸드에 밀렸었는데 이제 한식형 패스트푸드들이 양식형 패스트푸드를 누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여력이 생기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메뉴들이 죽는다, 산다, 성장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그것을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거 내가 저렇게 만들면 저게 김밥이 뜨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브랜드가 저런 김밥의 새로운 어떤 양식을 스타일을 개발해내서 그걸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떡볶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메뉴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까,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여서 내가 소비자들이 내 매장을 찾아오게 만들까, 뭐 이런 걸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의 외식산업 트렌드가 성장하는 트렌드에 올라타시려면 여러분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구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외식업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3자를 얘기합니다. 3명을 얘기합니다. 한 명은 누구죠? 고객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영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3명의 음식점을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비자들은요, 최고 품질의 메뉴를 먹을 때 아무래도 만족할 수 있겠죠. 직원들은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생산성이 높게 일할 수 있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때 직원들은 만족할 겁니다. 역시 사장님도 수익성이 높을 때 만족할 수 있겠죠. 이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only one 메뉴, 즉 메뉴를 최소화시키는 것. 가장 좋은 건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는 점포들이 바로 이런 외식업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풀빵 브랜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사카 컨셉 트립에 갔을 때 제가 바로 이 풀빵집을 보여줬습니다. 자, 풀빵 하나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풀빵만 팔고 있습니다. only one 메뉴로 얼마나? 7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인데요. 모두가 만족한다는 거죠. 자, 이들은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족시켜주고 직원도 원하는 걸 만족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사장도 만족하는, 그러니까 매장이 망하지 않고 이 풀빵 하나라고 하는 아이템만 가지고 only one 메뉴만 가지고도 70년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3년도가 되면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 될까요? 자, 이 첫 번째로 저는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건 9분 식재 1분 공예입니다. 9분 식재 1분 공예라는 말이 뭐냐면 음식의 맛은 90%는 식재료가 좌우한다. 10%는 공예, 즉 조리 기술, 여러분의 예술적 조리 기술이 좌우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맛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알고 보면 좋은 식재료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식재료가 여러분의 메뉴의 가치를 높여줄 겁니다. 그런데 이 식재료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사다가 만드는 식재료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이 식재료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여러분의 매장의 모습일 겁니다. 식재료는요, 알고 보면요, 이게 그냥 재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음식점을 구성하는 컨텐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분의 식재료에, 이 컨텐츠와 같은 식재료에 여러분의 공예, 여러분들의 조리 기술이 적절하게 잘 가미되었을 때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음식점의 메뉴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음식점들이 요즘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식당 안에 식재료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뭐가 아주 뭐 세련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치 창고처럼 식재료들이 쌓여 있고요. 이 식재료들이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생산한 것이고 어떻게 생산한 것이고 내가 왜 이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화면을 보시면요. 이 메뉴는 뭐냐면 회복 정식이라는 메뉴예요. 즉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네가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식이라는 메뉴인데요. 자, 이 메뉴에 대해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칼로리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재료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이런 좋은 재료들을 이런 농민들과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재배해서 내가 비싸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6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런 메뉴들을 원하는데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컨텐츠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지역 특화 컨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메뉴가 단순히 그냥 이런 메뉴이니까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건 정말 좋은 재료를 얼마나 여러분이 그 재료에다 여러분의 노력을 가미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게 기왕이면 지역에 특화된 컨셉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메뉴, 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이 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선물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단순히 앞에서는 제가 식재료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지역에 특화된 컨셉으로 여러분의 매장이 만들어졌을 때 2023년도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본의 홋카이도에 갔을 때, 사실은 이 사례도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더 많이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일부러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 여러분이 호기심을 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요, 뭐 아까도 보여드린 뭐 경주 또는 제주도, 속초, 강릉 가면 이런 외식업체들, 완전히 뜨고 있는 외식업체들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 특화된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례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냐면 홋카이도입니다. 제가 홋카이도에 갔을 때 요거는 녹차를 주제로, 녹차를 컨셉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외식업체 카페이고요. 요거는 북해도 홋카이도에 갔을 때 시장에서 제가 먹었던 카이센동 해산물 덮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카이센동 집들이 요즘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인스타그래머블하고 임팩트 있고 여러분들이 꼭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자극할 만한, 그런데 이게 다 뭐냐? 그 지역의 특산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7번째의 2023년도 외식업 트렌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자, 마케팅 트렌드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식당으로 성공하시려면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이걸 저는 한마디로 컨텐츠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컨텐츠 마케팅?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컨텐츠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내 매장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매장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내 점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되겠죠. 소재가 되겠죠. 여러분의 매장에 스토리가 없다면 컨텐츠 마케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식당을, 음식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스토리가 없는 식당은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내 점포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스토리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맛집을 검색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글로서 온라인에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블로그 쓰십시오. 블로그 쓰십시오. 매일매일 소비자에게 스토리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스토리? 내 점포의 철학. 철학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할 것 같으니까 집념 또는 고집 또는 뭐 약속, 뭐 어떤 용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를, 컨텐츠를 여러분이 온라인상에다가
그게 블로그여도 상관없고요. 인스타그램이어도 상관없고요. 홈페이지여도 상관없고요. 페이스북이어도 상관없고요. 유튜브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여러분의 목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매체에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식단과 관련된 지식, 식재료에 대한 지식, 여러분의 메뉴에 대한 지식들을 끊임없이 전달하시기 위해서, 소통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객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 또는 여러분 점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걸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이걸 계속 알리다 보면, 온라인에다 이걸 축적하다 보면 이게 모아지면 이게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매장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될 거고, 소비자들이 오고 싶은 매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자, 요건 어디냐 하면, 요것도 역시 제가 홋카이도에 갔을 때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식당이었습니다. 무슨 식당인 줄 아십니까? 스프 카레 전문점이었습니다. 이 스프 카레 전문점의 이름은 사무라이 카레였어요. 이 사무라이 카레는요, 이게 바로 홈페이지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사무라이 카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집의 컨셉,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강력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려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컨셉, 바로 소울플라워라고 써 있습니다. 영혼의 꽃, 도대체 이게 무슨 스프집이, 스프 카레집이.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요게 뭐냐면, 이 사무라이 카레의 경영자가 쓰고 있는 자신의 블로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캡처를 했는데요. 보니까 가장 최근에 쓴 글이 2022년 12월 20일. 제가 요거 캡처한 날이, 오늘이 바로 요게 어제 쓰신 글이네요. 자, 2022년 12월 20일 날 글을 썼고요. 또 봤더니 2022년 12월 15일 날도 글을 썼네요. 2022년 12월 11일에도 글을 썼고요. 요거는 11월 9일 날 썼네요. 요거는 10월 16일 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블로그에 쓴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장하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라.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쓰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다 자신의 철학과 자신이 소비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과 자신의 어떤 메뉴에 대한 이야기, 또는 다양하게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매일매일 스토리를 블로그에다가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컨텐츠 마케팅이 되고, 그래서 이 점포가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줄을 서서 먹고 싶은 맛집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건 바로 뭐다? 컨텐츠 마케팅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2023년 외식산업 트렌드.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나 이런 걸 팔아요, 이걸 주장하시는 것보다는요, 나 어떻게 팔아요, 이걸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바로 어떻게 파느냐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위해서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2023년도에 살아남는 음식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요, 음식을 구매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구매하는 건 정말 다양한데요,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파느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비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공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고객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 밸류를 준비하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여러분은 이야기,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그게 축적이 돼서 온라인의 컨텐츠로 바이럴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여러분이 바로 2023년도에 살아남는, 성장하는, 대박나는 식당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무라이 카레, 사업자의, 경영자의 블로그에 보시면 이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일본의 외식 기업자이십니다. 이분이 여기에 자기 블로그 대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파느냐라는 게 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루하세요 혹시? 아니죠? 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좀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면 이게 진짜 앞으로 2023년도 그 이후로 성공하는 음식점이 되기 위한 바로 그런 트렌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 블로그 대문에다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기뻐하고 싶은 사람, 고맙다고 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식당을 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매일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러니까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앞에는 소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식재료를 생산해 주는 농수축산 어민들, 식재료를 운반해 주는 거래처 사장님, 그리고 나를 응원해 주는 가족과 친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주 작지만 가슴을 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기쁜, 즐거운 사랑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심어준 가족이나 또는 힘들 때, 즐거울 때 함께 지지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동료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현재 나는 음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음식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신과 함께 일하거나 자신에게 식재료를 대주거나 자신의 매장에 찾아오는 소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음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뿐입니다. 앞으로 나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게 바로 소울플라워라는 마음에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진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파는, 즉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분의 이야기를 살짝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해서 완벽히 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유튜브에서 강의를 해드렸지만 제가 제 블로그에다 요걸 다시 올릴 때 요 내용을 텍스트까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차근차근 보시면서 우리가
식당을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이 좋아할지를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2023년, 2024년 계속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당을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장님은요. 그래서 자신이 이 음식점을 어떻게 파느냐, 음식을 어떻게 파느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철학을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고요. 중요한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고집이라고 써 있고요. 첫 번째 고집이 뭐냐? 이 사무라이 카레의 메인 메뉴가 스프 카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프 카레는요. 그 카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야채가 들어가거든요. 이 채소, 야채에 대한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어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고집을 가지고 이런 스프 카레를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집은 뭐냐면 이 스프 카레에서 이 야채도 중요하지만 쌀, 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분만의 쌀에 대한 고집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면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밥이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이 쌀을 어떻게 선별해서 그걸 어떻게 밥을 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음식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무라이 카레의 대표님의 고집, 가게에 대한 고집입니다. 이 가게에 대한 고집은 쭉 읽어보시면 결국 무슨 얘기냐?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이라는 건 결국 뭐죠?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 매장의 각각의 좌석마다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비일상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어떻게 파느냐의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제 블로그에다 올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3가지 고집이 뭐였었죠? 야채, 쌀, 공간. 자, 9번째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3고에서는 제가 인력의 고임금을 이야기했고요. 3저에서는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직원들이요. 요즘 MZ 세대들은요. 옛날처럼 일하지 않아요. 아주 효율적으로요. 조금만 일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직원을 이제 내부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그 내부 고객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이걸 고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외부 고객 손님만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요. 먼저 이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시려면 선결 과제가 뭐냐? 내 직원인 내부 고객부터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부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에게 경쟁사는 도대체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쟁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또 조사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그 경쟁사보다 그리고 이 고객 즉 내부 고객 직원들의 니즈를 어떻게 더 많이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연구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내부 고객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 시스템을 그
구직자들에게, 여러분은 구인을 하시는 거고 일을 얻으려는 구직자들에게 이것도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우리 집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내부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자, 이것도 역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외식업체들 중에서 이런 정도로 직원, 내부 고객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70년 된 풀빵 기업, 풀빵만 파는 only one, 풀빵만 파는 이 70년 된 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11가지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이 복리후생 제도를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구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걸 바이럴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미 여러분도 다 하고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70년이란 역사를 쌓아오면서 하나하나 내부 고객을 만족하기 위한 시스템을 11가지 스페셜 1부터 이 11가지의 이것도 여러분에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내부 고객,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일하려고 안 합니다, 뭐 임금만 비싸게 달랍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실 게 아니라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 11가지 시스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기 근속자를 위한 지원 표창, 경조사비 지원, 퇴직금, 보험, 여행, 모임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 지원, 가족수당, 주택자금 지원, 재산 형성 지원, 아즈키 칼리지 제도, 즉 사내 대학 제도가 또 있어요. 야, 무슨 풀빵 가게에서 뭐 이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여러분만의 내부 고객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매장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서비스를 지향해야 할까요? 이건 뭐냐면 2023년도부터는 성공하는 점포들은 이런 서비스 형태의 매장을 만드는 집들만 성공할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런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건 이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매장들의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정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우리보다 빠르게 외식 산업이 성장했고 또 우리처럼 언젠가 이 정점을 찍으면서 외식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인 3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생산, 제공, 계산까지를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운터 서비스라고요. 쇼잉까지 완벽한 서비스 경험 설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것도 또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도 제가 사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식당을 우리가 카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식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당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카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운터 안쪽으로 직원들은 카운터 안쪽에만 있고요. 고객들은 카운터 바깥쪽에서 서로 다 오픈된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우리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카운터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고, 3저, 정말 식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가장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즉
일은 최소로 하면서도 소비자를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만들어진 식당들이 다 대부분 카운터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식당이 카운터 서비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중소형 식당들은 결국 이 카운터 서비스로 갔을 때 성공 가능성이 수익성,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이제 아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도요, 제가 가봤던 고깃집인데요. 역시 여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도 한 4명 정도 근무하죠. 이 식당도 제가 갔을 때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이 전부 다 카운터 안쪽에서 근무를 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건 저는 카운터 바깥쪽에 앉아서 이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쇼잉 효과도 극대화시키고요. 또 가장 빠르게 소비자에게 조리해서 즉시 제공하고 소비자가 불편한 점을 바로바로 그 보는 앞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어떤 서비스를 지향할 것인가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카운터 서비스를 여러분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의 매장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적용하시고 개발해서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모른다면 앞으로 2023년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3년 대한민국 외식시장 어려워질 겁니다. 양극화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즉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하셔야 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뜨는 상권들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는 상권들도 특성이 있습니다. 내 상권은 지금 뜨는 상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지는 상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나는 어떤 상권으로 들어갈 것이며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상권은 뜨는 특성인지 지는 특성인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메뉴들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메뉴는 뜨고 있고 어떤 메뉴는 지고 있고, 그러면 그 뜨고 있는 메뉴들은 왜 뜨고 있는 걸까? 지고 있는 메뉴들은 왜 지고 있는 것일까? 또 only one 메뉴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하나의 메뉴로 완벽한 대박집을 만들 수 있는 원리, 그리고 그건 2023년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분 식재 1분 공예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지역 특화 컨셉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즘 뜨고 있는 점포들이 다 공통점이 이겁니다. 컨텐츠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마케팅을 의뢰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케팅으로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없고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매일매일 소비자에게 전달하셔서 그게 쌓여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검색할 때마다 여러분의 매장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컨텐츠 마케터가 되셔야 되고요. 자, 또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한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파느냐에 여러분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 만족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도 이제 내가 구멍가게일지라도 대기업 같은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여러분 매장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을 갖출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제 혼자 운영하는 카운터 서비스로 매장을 축소하고 그 작은 매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2023년도에 외식산업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10가지의 주제들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 트렌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대박을 내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여러분에게 적합한 트렌드를 정리하시고 내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서 꼭 모두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에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